네, 저는 달콤한 픽션을 쓴 소설가 최지혜입니다. 네, 단편집 안에 있는 패밀리마트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나가야 하는 날이 머지 않았다. 비트코인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수중에는 2천만 원이 남았다. 그렇다면 집을 싸게 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론으로만 공부하던 경공매에 도전할 때가 온 것이었다. 하지만 경매보다는 공매가 초보자에게는 안전하고 손쉬울 터였다. 몇 날 며칠 스마트 온비드로 물건을 검색했다. 캠코 압류재산, 최고가 방식 매각으로 진행되는 지분 100%짜리 깔끔한 물건. 파주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시세는 4,500만 원, 감정가는 3천만 원이었고 최저 입찰가는 1,700만 원 수준이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그리고 포기는 김장을 쓸 때나 쓰는 말이라지. 부동산 강의에서 배운 대로 프로세스를 밟아 나갔고 첫 공매 도전에서 나는 3명의 입찰자를 뒤로 하고 1,899만 9,990원으로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2등과는 불과 10만 원도 차이 나지 않았다. 낙찰을 받은 것도 좋았지만 더 높은 가격을 쓰지 않은 것도 다행이었다. 돈 벌었네 벌었어. 때론 보이지 않는 힘이 인생을 다시 희망차게 만들기도 했다. 스스로가 몹시도 기특했다. 이제 나도 집을 가진 어엿한 집주인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열쇠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었다. 담당자는 공매는 부동산 거래와 달라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하고 말했다. 무척 친절한 말투였다. 그럼 집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상황에 따라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매각 결정 통지서, 보증금 영수증, 잔대금 영수증을 챙겼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말소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과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도 챙겼다. 대행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시청에 가서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 이전을 하기로 했다. 바쁜 탓에 경매 전에 파주까지 가서 집을 보지 못해 궁금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외양은 볼 수 있었겠지만 어차피 집 내부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파주시청에서 업무를 본 뒤 초행길이어서 택시를 탔다. 어쩐 일인지 내비게이션에 남용 아파트가 검색되지 않았다. 택시기사는 그런 이름을 가진 아파트가 없다고 했다. 대신 남용 빌라는 있다는 거였다. 이상했다. 분명 모든 서류에는 남용 아파트라고 쓰여 있었다. 투자 가치를 염두에 두고 초등학교가 옆에 붙어있는 일명 초품화라고 해서 산 거였다. 물론 많이 싸긴 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이상한 찝찝함과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다. 택시기사는 기역자 모양의 5층짜리 건물 앞에서 차를 세웠다. 분명 남용 아파트라고 쓰여 있었다. 아파트는 개나리 색이었을 것이었다. 처음엔. 지금은 그저 누렇고 곳곳에 색이 벗겨져 회색 골조가 드러난 상태였다. 당장 재개발에 들어가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이는 너무도 허름한 아파트 외관을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건물에는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6개의 출입구가 있었다. 2세대가 나란한 구조였으니 총 60세대가 사는 셈이었다. 끝에서 두 번째가 3, 4호 라인이었다. 망설임 끝에 입구에 들어서니 왼쪽으로 우편함과 도시가스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었고 계단을 오르는 벽 쪽에 게시판이 있었다. 아파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흔적을 찾고자 색이 바랜 A4 용지 공지문 앞에 섰다. 밀린 공과금을 입금하라는 요청과 계좌번호가 쓰여 있었지만 연락처는 없었다. 또 다른 공지문은 총무가 변동된다는 내용이었는데 날짜를 확인하니 이미 1년 전에 게시된 거였다. 먼지가 가득한 계단을 조심스레 올랐다. 사람의 움직임에도 센서 등은 반응하지 않았다. 어두컴컴한 계단을 오르자니 어딘가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다. 2층에는 어린이용 자전거가 자물쇠도 채워지지 않은 채 세워져 있었고 3층에는 분리수거 용품과 일반 쓰레기가 문 밖에 나와 있었다. 4층에 이르렀다. 계단 바로 앞, 그러니까 옆집 문에도 낡은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살지 않아도 공과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인 듯 했다. 적어도 이웃과의 마찰은 없겠군. 이건 뭐 탐정도 아니고 소소한 정보를 가지고 상황을 유추하자니 애초에 이런 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다는 생각에 울고 싶은 심정이 되어버렸다. 한참을 불 꺼진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다. 실망스러움에 기운이 다 빠진 탓이었다.
어떻게든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으나 허사였다. 지금 살고 있는 낡은 빌라와 결어도 그 낡음이 한 수 위인 이 집을 마주하니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경매를 하기 전 물건을 보지 않은 사실이 이토록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줄은 몰랐다. 결정적으로 아파트였으나 아파트로 검색되지 않는 이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어떻게 아버지를 업어내리느냐 말이다. 더 심각한 건 내 집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거였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공매 전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원도 확인했다. 하지만 현관문 밖으로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무슨 소리인지 자세히 들으려고 귀를 가져다 댔다. 아이들 TV 프로그램에서 들려올 만한 명랑한 소리였다. 뾰복뾰복 하는 비트가 빠른 게임 소리 같기도 했다. 어쨌든 우리말은 아니었다. 외국 채널을 틀어놓은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와중에 확실한 건 그게 또 영어는 아니라는 거였다. 경공매 매뉴얼대로라면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 계속 살 건지 아니면 집을 비울 건지 논의해야 했다. 계속 산다고 하면 월세를 받아야겠지만 분명 서류상에는 세입자가 없었다. 더구나 나와 아버지가 이 집에 들어와야 하니 누군가 살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집을 비워야 했다. 일단 집 내부라도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순 없었다. 벨을 눌렀다. 띵동 띵동. 벨소리다운 벨소리가 울렸다. 누군가 나오리라 생각하며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고민했다. 그럼에도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랄 뿐이었다. 예상과 달리 한참이 지나도록 안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다시 팅동 띵동. 몇 분이 흘렀지만 역시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바깥으로 들리던 텔레비전 소리마저 사라졌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지? 내 집에서 살고 있는 누군가 나를 문 밖에 세워두고 아무도 없는 척하는 거였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난한가? 이것은 또한 어떤 불행의 복선이란 말인가? 정적과 암흑으로 가득한 계단을 내려왔다. 지친 몸으로 버스를 3번이나 환승해 장장 2시간 50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고단한 여정 내내 나는 망연자실했다. 그날 현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이 소설을 네. 쓰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돼요? 약간 그 경험도 조금 녹아 있기도 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패밀리마트라는 작품이고 그 아들이에요. 여자가 읽었지, 저 여자인 소설가인 제가 읽었지만 아들이 그 거동을 못하는 아버지를 이렇게 수발하는, 병간호하고 수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둘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잘 모실까 생각을 하면서 되게 그 부자가 되기를 꿈꿔요. 그래서 경공매도 도전하고요. 이 앞에서는 코인에도 도전해요. 그래서 모은 재산으로 코인을 했다가 앞에선 날렸고요. 남은 재산으로 이제 아버지와 살집을 찾겠다고 경공매에 도전했다가 아뿔싸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을 경공매로 낙찰받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그 집에 누군가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가족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몇 가지는 저의 경험이 들어왔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버무리다 보니까 요즘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과 또 연결되는 지점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이렇게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그 욕망이 희망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다루고 싶었어요. 어떤 사실을 따라가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서 소리가 나고 할 때는 뭔가 좀 스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너무 상상하게 되기도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결말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한데. 꼭 읽어주시고요. 근데 사실 정말 드라마틱한 결말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약간 그거는 제가 소설을 쓰는 방식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을 잘 보여드리고 이제 그것들을 독자들에게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것까지가 제 역할 같고
그런 것들이 뭔가 극단적인 혹은 드라마틱한 어떤 결말을 내기에는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약간의 기질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소설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글이란 무엇일까요? 약간 어려운 질문이긴 하네요. 그 소설을 오랫동안 썼고 하지만 또 일을 하고 있어서 첫 작품집을 거의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시간에 걸려서 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제 작품들도 나이를 먹고 저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이 안에 있는 인물들 역시 되게 다채로운 편인데요. 어린 친구들부터 해서 나이가 꽤 많은 60대가 이미 지난 여자,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읽은 작품처럼 또 20대의 사회에 꿈을 꾸고 있는 뭐 그런 친구들, 되게 다양한 세대의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쨌든 제 소설의 지향점은 뭔가 그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고 내가 겪는 어떤 일들이나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되게 위안받을 수 있고 뭔가 힘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글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제가 작가의 말에도 그렇게 썼어요. 그 사연이 나만의 사연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로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설을 썼다. 네, 그런 걸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아톤첩인데요. 네. 뭐 이름 어떤 유래각이 있어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소설가이자 극작가 안톤체오 이름을 딴 건데요. 인간 존중, 가치 창조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미약품은 제약산업의 미래입니다.